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점이 4점이에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몇 점이겠습니까? 3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문제인데 어떻게 3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은 별도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18번부터 32번 문제까지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18번부터 33번이죠. 18번부터 33번까지가 양쪽으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해보험 자격시험에도 들어가고 재산보험 자격시험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배점 중에 18번만큼은 4점을 주고 나머지 합친 요 부분이 33문제, 나머지 33문제. 그죠? 32문제는 전부 다 3점씩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설명 의무는 우리가 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있고 체결 단계가 있고 보험금 청구 단계가 있고 심사 지급 단계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가 틀렸을까요?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결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체결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감액 청구 등을 설명해야 된다? 아니죠. 어디서 설명해야 돼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자의 설명 거부 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거는 계약 체결 권유인지 아니면 체결 단계인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단계인지 아니면 심사 지급 단계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대리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다? 우리가 체결 단계에서 한다. 그 다음에 보장성 상품이나 감액 청구 등 상품에 대한 내용들은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일반 보험과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설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모집 종사자의 권한. 우리가 모집 종사자의 권한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모집 종사자는 대표적으로 설계사가 있고 중개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3권, 뭐 계약을 체결할 권리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라든지 아니면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리 이런 것들을 3권이라고 하는데 3권이 설계사, 중개사는 다 없어요. 근데 대리점은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뭡니까?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은 있으나 수령권은 없다. 뒤에는 맞지만 있으나가 틀린 거고 대리점은 있으나 맞는데 보험 설계사는 체결권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는 수령권이 없다. 보험료, 수령권이 둘 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수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중개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체결권이 없고요. 보험 중개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맞는 거죠. 아까 제가 전체가 다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모집 종사자의 설계사와 중개사는 3권 자체가 모집과 관련된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그 다음에 고지의무 수령권, 계약 체결권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그 대신에 대리점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선고가 복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험 설계사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면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파산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파산이 되면 무조건 복권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권되지 않으면은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뭐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되고 최근 3년 이내에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일이 많으니까 위탁을 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등록을 해준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만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금소법상 상품 유형의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상품이다. 맞는 얘기고요. 보험 계약 대출은 우리가 보장성 상품이 아니고요. 대출이기 때문에 뭐다? 대출성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3번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다. 보험 계약 대출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출성 상품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설계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뭐 어떤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확연히 다른 지문이 있어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하니까 우리가 재무설계가 필요하겠죠. 저금리 시대에 체계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무설계가 필요하죠. 특정 계층의 금융 관련 고급 정보 독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재무설계가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인터넷이 있는데 무슨 특정 계층이 아무리 특정 계층이라고 해도 정보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기 퇴직에 따른 안정적 미래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등장과 발전으로 고급 정보 이런 정보들이 너무 쉽게 우리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그런 내용들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식선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에서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잘못된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윤리나 뭐 이런 부분들도요. 영업행위 윤리준칙 이런 것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용 지문들은 길지만 읽어보면 확연히 틀린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 자, 모집 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자, 이건 누가 봐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 안 되고 뭐겠습니까? 보험 계약자의 어떤 그런 계약자의 재산, 우리 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험 계약자의 어떤 그런 보험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거지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너무 약간 그죠? 뭔가 조금 벌써 이게 딱 읽자마자 거부감이 팍 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내용이 확연하게 틀린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한번 쭉 보시고 아 이거 너무 터무니없구나 그런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금융인으로서 사명감 윤리의식 필요하고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예, 보험 소비자,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거. 실손 보상은 뭡니까? 예. 사고 난 만큼만 내가 손해본 만큼만 준다는 거니까 보험 사고 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이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정확하게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 나머지 뭐 가부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하고 일치하는 거 수지상등, 그죠? 그 다음에 요 비율, 보험 가액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비율 보상의 원칙, 뭐 이런 부분인데 실손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상식이 아니겠죠. 뭐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만 알고 있겠죠. 얼마 보관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1년은 짧을 것 같고 2년이라고 하는 건 잘 어색한 것 같고 5년은 좀 긴 것 같고 3년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3년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아시겠죠?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2022년 우리가 올해가 벌써 끝나고 있는데 그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시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만약에 중앙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중앙이 없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항상 누가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그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으니까 보행자가 우선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보행자가 우선이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고요. 지자체장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시속 20km로 운행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선이다? 차가 우선인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다. 27번 다음 보기는 어떤 의무를 설명한 겁니까? 우리 내용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한다. 또 증가된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위험이 변경, 증가, 통지 의무겠죠. 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게 통지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뭐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아니면 변경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누구 설계사에 알리면 안 되고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요소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 알려야 되는 의무를 뭐라고 한다?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고 한다. 아시겠죠?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최고 한도를 말한다. 맞죠? 가입 금액. 내가 가입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맞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은 반드시 일치되어 오는 건 아니에요.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일치가 되는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전부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효한 거죠. 아시겠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불일치할 경우에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가입 한도 내, 가입 금액,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득 금지 원칙에 대해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죠? 내가 가액이 1억 원짜리인데 2억 원을 가입해가지고 손해가 1억, 최대가 1억인데 2억 손해가 났다라고 해서 2억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자, 여기 나오면 계약의 무효는 계약 불성립과 동일한 의미로 상행된다. 우리가 보험계약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은, 불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죠. 성립을 했는데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취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취소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처음부터 되는 거니까 다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자, 제가 좀 전에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계약에 취소하고 우리가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취소와 다른 게 아니라 취소하는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지와는 다른 거예요. 해지는 처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미 발생했더라도 쌍방이 몰랐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진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중에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하다 그래가지고 무효였는데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까 불성립이 아니라 성립했다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무효하고 취소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취소도 처음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도 처음서부터 우리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같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혼란스럽게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정답 지문을 가지고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됐을 때 계약자한테 주는 거니까 증권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죠? 우리가 약관이나 사업의 계획서, 사업 방법서 또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서가 우리가 말하는 기초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은 우리가 계약의 성립 여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초 서류에는 그래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1번 보험 모집자가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도 나오지만 3개월을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할 때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해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 특별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정해진 걸 해주는 경우는 특별이익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특별이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정한 보험금액의 1.5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특별이익이 되겠지만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 또는 뭐 약관에서 정한 대로 해주는 거 이런 건 특별이익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거라든지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거 다 특별행위죠. 특별이익을 제공해주는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초서류에 정한 내용들 할인해 준다거나 보험금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 근데 그게 기초서류에 정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신고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과태료 물어보는 문제는 보통 1,000만 원, 제재금을 물어보는 문제는 1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위반했을 때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단순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을 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협정이라든지 보험회사 간의 협정을 통해서 맺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위반을 했을 때는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벌금, 뭐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과태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에 보험회사 간의 어떤 그런 협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제재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1편, 2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